오늘 사올 책 뭐 갖고 왔냐면 저번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꿀라님 책이 너무 말아마시고 항상 가볍게 읽힐 만한 책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분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기로 이러면 정말로 봄맞이 피크닉 들고 가기 좋은 책을 골라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4권 들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에세이랑 시가 하나 섞인 것, 그리고 아예 단편소설 하나, 장편소설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좀 분배를 잘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존재하기 위해 사라지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아키코 부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밸런스 게임이 많이 유명했죠. 모두가 나를 알고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랑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양자택일 초이스에서 무엇을 고를 것이냐 라는 이런 밸런스 게임이 굉장히 많이 유명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웃기겠지만 저는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로서 이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존재를 하죠. 근데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놔야 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상품의 진열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저 사람이 눈에 띄어야만, 저 사람의 엄청나게 존재감이 커야만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것이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너무 만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뭐 자기 홍보를 해야 된다, 자기 PR을 해야 한다, 너를 브랜딩해라 이런 말도 엄청 많잖아요. 당신이 존재감이 커야만 당신을 모두가 뛰어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 책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논점이에요. 책에서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는 치매 환자라거나 혹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만든 사인, 서명 같은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어떤 도예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 비문학 에세이다 보니까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은 다이버들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물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안에 들어가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성을 느끼고 나를 새롭게 느끼고 하는 어떤 감각의 재매치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즉 물이 되는 경험인데, 이 물이 되는 경험은 자연과 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 혹은 자연 앞에서 내가 배경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마주했을 때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경외감 같은 것을 마주하는 풍경을 좀 더 늘렸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타적인 감각이 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경험 자체가 우리 자신밖의 영역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기심에서 좀 벗어나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폭넓게 넓힐 수 있는 상상력이 더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본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자기애와 특권 의식에서 조금 더 빠져나와서 우리는 자연 안에 있는 사람이지, 자연의 하나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기적인 어떤 만족감 혹은 타인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균형이 잡힐 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중심으로 자아를 재정립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더 맞춰서 행동하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을 경험하는 것도 자연을 경험하는 것 같이 중요하죠. 자연과 예술 옆에 머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상력 혹은 더 많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너 우주먼지야 이런 말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이 어떤 패배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도리어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도 않나요? 저는 무언가가 굉장히 하나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줌 아웃하듯이 크게 봤을 때 정말 큰일인가?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사소한 입자 파동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내가 지금 자기애가 너무 빠져서 자의식이 너무 커져서 이 일을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좀 나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아와 이미지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내려놓고 집착을 벗어낼 때 그제야 좀 더 잘 존재하고 느끼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하는 자신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분들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해주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나를 조각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마침 봄이고 조금 사사로운 존재통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생겼잖아요. 국내 정세라는 것이 마침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봄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그냥 꽃과 나, 꽃을 보는 나만을 남겨두면서 오롯이 풍경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숨어보고 사라져보고, 이런 것들을 좀 명랑한 은둔자의 상태, 캐럴라인 랩이 말했던 칭호를 빌리자면 명랑한 은둔자의 상태로 이번 봄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게 되는 걸 그저 도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힘이 될 있는 조건으로 여길 수 있을까? 보이지 않게 되는 건 품위와 자기 확신의 표시가 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충동은 자기 만족적인 고립이나 무의미한 수능이 아니라 정체성, 개성, 자율성, 목소리 지키기와 관련이 있다. 그저 디지털 세상에서 뒷걸음치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삶에서 진정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사라지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문화 혹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존재감에 꼭 필요할 수 있다. 인간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족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깊은 침묵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받기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김명순 작가의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너는 봄을 모르는구나, 불쌍한 아이야. 너는 지금까지 봄을 못 보았구나. 울음을 그쳐라. 어쩌냐게 내 운명의 신이 꿈 가운데에서는 바뀌지 않았더냐. 너는 지금부터 천천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봄이다 봄이야. 아직 늙지 않은 아이야. 뛰고 놀아라. 네 눈은 아직 빛나고 네 뺨은 아직 붉지 않느냐. 지나는 1초 1분들이다. 내 결 빛이 보이는 듯 싶지 않으냐. 13쪽입니다. 여기서 김명순이라는 작가는요, 근대 여성 시인이고요. 등단 제도를 통해서 한국문단에 데뷔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5개 국어를 한다고 해요. 그 시절에. 그리고 여성 최초로 작품집을 낸 여성 시인이기도 하고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추리소설의 거장 소설을 번역해서 국내로 번역한 다재다능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자유연애를 한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모욕을 엄청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 남성 작가들이 김명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구설수를 많이 퍼뜨렸다고 해요. 뭐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힌다거나 희롱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명순이 글쓰기를 결국 중단을 하고요. 일본으로 가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에서는 사망할 때까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떤 비운의 작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글이 왜 좋았느냐면, 일단 박소란 역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소란 시인이 이미 언어를
정말 잘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이라서 일목요연하고요. 보기도 정말 레이아웃도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일단 글이 정말 좋아요. 탄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탄실이라는 이름은 김명숙 작가의 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를 탄실아 탄실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하고 응원도 하고 단도리도 치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탄실에게 왔던 한 편지의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잠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고는 그것이 전체의 사랑인 줄 알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혹은 실패니 실현이니 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대의 유예다. 사랑은 무한대의 유예다. 아름다운 K양이요. 아무쪼록 이 혼돈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녀의 갈피는 있으나 이 긴 편지를 사랑으로 받으세요. 27쪽. 자유연애를 했다고 해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고 엄청 성적인 구설수를 들었는데도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도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명순이 사랑 없는 결혼은 이혼을 해라 라고 자유이혼이라는 키워드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진실한 사랑을 성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막 도처에서 사랑을 막 피워 올리는 사람이에요. 보시다 보면. 그래서 막 우주가 무한대이니 사랑도 무한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의 힘은 무엇일까? 이 사랑을 길어 올리고 피워 올리게끔 하는 힘이 무엇일까 하면 그 또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저는 김명순에게 사랑이 즉 존재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봄이야말로 김명순의 글을 읽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세이랑 시를 모아둔 것이라서 피크닉을 가서 한 페이지를 그냥 쑥쑥 넘기면서 꼭꼭 씹어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왜 추천했냐면 좀 무언가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시는 봄이 되었으면 해서 담아봤습니다. 세 번째 책으로 갈게요. 세 번째 책,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 책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나머지 책을 되게 급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량을 잘 나눠봐야겠어요. 아무튼 세 번째 책은 백수린 작가의 봄밤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백수린 작가의 네 번째 단편 신간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수린 작가를 좋아해요. 이 책의 끝부분의 평론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계절에 대한 감각적 표현의 은하수라고요. 백수린 작가가 펼쳐놓는 세계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데 우아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포근함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피크닉을 갈 때는 사실 장편보다 단편을 꺼내들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편집이라기에 후다닥 샀고 후다닥 읽었으나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일단은 표지가 정말 예쁘죠? 표지도 예쁜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백수린 작가로부터 온 편지, 엽서의 형식이고요. 요새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사면 작가로부터 온 편지, 엽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는데 그냥 제가 비행기에서 읽었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군가한테 편지를 받는 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애틋해지기도 하고. 저는 이 단편선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봄밤의 우리라는 단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봄밤의 우리라는 단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주인공이 파리 대학교를 가요. 거기서 유타라는 남자애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유타라는 남자애는 띠동갑만큼 많은 나이가 많은 남자인데요. 그 사람은 정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절대 안 짜두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막 취업을 해야 한다거나 자리를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싶기도 하고 원래 저런 사람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 유타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그거를 다 끝내면 자기는 그냥 자기를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할머니 간병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이젠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유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 그럴 거면 파리 대학교까지 왜 왔지? 공부를 왜 여기까지 했지? 라고 생각하는데 유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얘기. 그 사고방식이 그 주인공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유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아주 몇 년 뒤 먼 훗날이 흘렀을 때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이디를 알게 돼요. 근데 주인공 나가 그때 사랑하는 걔가 노견이 되어서 떠나 보냈을 때예요. 그때 유타와 페이스북 DM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유타를 다시 만나고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는 유타와 처음 만났을 즈음과 달리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유타의 대책 없음이 한심해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를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유타에게 그런 걸 묻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으므로 그저 침묵했다.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건 어쩌면 그녀가 이제는 나이 들고 병든 개를 간병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개는 점점 약해졌고 장기들이 손상되었으며 식욕을 잃었고 자주 넘어졌다. 그러니까 타인의 애도 즉 상실감을 느끼려면 나에게도 똑같은 일 혹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 슬프고 또 짠하죠. 이 모든 문장들, 그러니까 봄밤을 사이에 두고 그러는 시간선을 두고 우리 둘이 마주하게 됐을 때 애도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챔들 그런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 봄밤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병치되는 순간들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담히 전개되는 소설들이 쭉 나란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편들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것들은 한번 사서 확인해 보시기를.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귀엽고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유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36페이지. 네 번째 책은 3월의 마치입니다. 마치. 3월의 3월 아니야? 뭐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정하나 작가의 소설이고요. 여기 친밀한 이방인 드라마 안나 원작 소설 이후 8년 만에 신작 성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나온 지 한 2달 안 됐고 앞에 이 책들도 나온 지 거의 2달이 안 됐어요. 첫 번째 책은 꽤 오래됐지만 이 책은 왕년의 스타 배우였지만 이제는 예순이 되어버린 이마치라는 영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이 정하나 작가가 드라마 안나 원작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정말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건 SF 소설인데 일단은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성 노인 이마치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내가 내 기억을 되찾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치는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요. 그의 나이 60이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 병원에 사는 시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기가 60층짜리 아파트의 맨 위층에 사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이미 가상이에요. 자기는 그 가상 속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서술되기 시작하죠. 이마치는 프로그램 안에서 한 층 한 층 지날 때마다 이마치가 어떤 사람을 마주치냐면 과거의 나와 마주쳐요. 뭐 43살의 나, 뭐 27살의 나, 뭐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해에 나를 마주하는데 자신이 병원 의사에게 얘기했었던 과거의 나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아파트라는 공간 내에서 한 층 한 층 다 다른 과거의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좀 너는 옛날에 너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실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 나랑 똑같이 마주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 60살이 된 내가 지금 40살인 너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해줬어? 그럼 넌 믿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마치의 삶 자체는 굉장히 다사다난해요. 굴곡이 굉장히 많은 삶이고 아들이 실종한 사건이 일단 있었고 어떤 동두천 뒷골목에서 미군과 재혼해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그 상태의 유기 상태에서도 살아남아서 학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요. 뭔가 어떤 사건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좀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고요. 사건 이후에 이마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은 사랑해주지 못한 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마치가 나중에 모든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고 추리소설 같기도 해서 중간중간 트릭처럼 숨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음 씬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편의 영화같이 흘러가가지고 이야기 조각조각들이 굉장히 잘 쓰여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저는 치매 환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이나 영화로 담는 것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왜냐면 기억을 읽는다는 건 사실 장면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라는 주제가 책이나 영화에 들어가면 굉장히 파편적이고 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환상과 현실이 접합하면서 굉장히 틈새가 조각조각 들어가고 글도 맥락이 하나로 추려지지 않네?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재밌어요, 저에게. 그래서 좀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나 자신을 잃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끔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되면 그동안 이어졌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쓱 돼서 한 가지 선이 됩니다. 점점점점들이 선이 되어서 완전히 이해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완전히 좀 희열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흡입력이 아주 좋고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되게 술술 읽힐 수 있을 거예요. 봄에 나갔다가 피크닉을 이거 들고 가시면 그냥 후루룩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크닉 할때 장편 소설 하나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한다고 언제까지나 이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생명이 닿으면 끝이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에요. 알츠하이머는 그 전에 당신을 놓아주라는 신호예요. 그냥 놔버려요. 당신이 가진 모든 기억, 당신이 인생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 별 대단치 않은 실패들, 성공들, 전부 다요. 228페이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책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흥미가 가는 책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봄에 관련된 책을 그 댓글 남겨주신 분 때문에 많이 찾아봤어요, 다시. 여기 책장 앞에서 서서 봄에 관련되고 가벼운 책이 뭘까? 그래서 뭔가 시그리트 누네즈의 새 책을 소개해드릴까? 아니면 봄 제목인 것들을 싹 다 모아볼까 말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분배를 해보고 나름 신간들로 모아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월의 봄맞이 추천책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안녕.